새벽 5시에 용인시 기흥구에 신문 배달하는 김 씨는요, 신문 배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주택 대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당시에 55세의 성지영 씨를 보게 됩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저 말고 우리 아내도 칼에 맞았어요. 아이고. 때는 2001년 6월 28일입니다. 네. 새벽 5시에 용인시 기흥구에 신문 배달하는 김 씨는요, 신문 배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주택 대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당시에 55세의 성지영 씨를 보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된 성지영 씨를 보고 놀란 김 씨가 다가가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근데 성지영 씨가 어렵게 입을 열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저 말고 우리 아내도 칼에 맞았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신고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김 씨는요, 재빠르게 이제 신고를 합니다. 지금은 용인 동부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가 나눠져 있는데 2001년도에는 용인경찰서 하나 있었어요. 네. 그 용인경찰서 그 형사계 형사 2반에서 접수가 돼서 형사 2반 형사들이 다 출동을 합니다. 예. 당시에 형사 2반에는요, 박 형사님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현장을 도착해서 보니까 성지영 씨는 이미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 아내 54세 오경숙 씨는 단독주택 2층 거실에서 그 쓰러져 사망한 채 누워 있었는 상태였어요. 네네. 상해 정도는요, 성지영 씨는 하반신 밑으로 8차례에 의해서 칼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오경숙 씨는 허벅지에 단 1회 칼에 찔렸는데 깊이가 7cm 들어갔어요. 아이고. 그러는 바람에 대동맥이 절단돼 갖고 과다출혈로 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예. 피해 현장은요, 그 전원주택 만약에 2층 집 단독주택이에요. 그리고 안방인 2층, 네. 2층에서 범행이 습격당한 거고요. 남편은 대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고 아내는 거실 위에서 쓰러져 있었던 건데 네네. 참 여기에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부부가요, 미국에서 20년을 살다 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급박할 때 우리는 뭐예요? 112 하면 119 누르잖아요. 그분들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급박하니까 911을 누른 거예요. 전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습격을 당한 후에 얘들이 도망간 다음에 방 안에서 아내인 오경수 씨가 911을 눌렀는데 전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또 거실에 나와서 911을 누른 거예요. 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러 대문까지 나가다가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그 저 아내분은 거실까지 기어서 나왔는데 거실에서 이제 과다출혈을 더 이상 못하고 거기서 사망을 한 거고요.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깝네요. 예. 범행 현장은요, 침입구가 1층이 그 서재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물세큰도 없어요. 그리고 조사하니까 도난된 금품도 없어요.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지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뭐 여기저기 있고 뭐 장가품도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부부의 지문밖에 없고 범인은 장갑을 낀 거예요. 장갑분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족적이 발견됐는데요. 흙과 혈흔이 묻어 있는 족적이에요. 그러니까 찔렀으니까 피 묻어 있는 상태로 밟고 나가면서 나온 족적인데 이 족적 하나는 훼손이 돼서 알아볼 길이 없고요. 족적 하나는 올림픽 상표의 K 운동화라고 할게요. 네네. 올림픽 상표에 K 운동화를 신었어요. 네. 그 K 운동화 발견된 거예요. 용인경찰서에서는 한 30여 명 돼요. 형사들이. 이게 살인 사건인 만큼 전원이 동원이 돼요. 근데 현장에 출동한 형사 2반, 박 형사님이 속해 있는 형사 2반은 주무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의 전과자, 불량자, 그리고 통신수사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2001년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가 안 되는 데고 전원주택이 좀 있는 마을이다 보니까
CCTV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피해자 집도 CCTV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지금은 다 누구나 다 설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치된 게 없어요. 그나마 마을에 들어오는 입구에 하나, 나가는 데 입구에 하나 CCTV가 딱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의 차량이 나오잖아요. 범행 시간대에 CCTV 차량을 다 조회를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에요. 근데 주민들은 특별한 전과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 동네가. 또 그리고 알리바이도 확인이 돼요. 그렇다고 이 그 피해자분들하고의 금전관계, 돈 거래가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지영 씨가 대학 교수인데 그 대학교 교수라서 이 사람이 대학교에 어떤 억하심정 있는 애들인가라고 해서 거기도 탐문을 해봤는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성지영 씨한테는 우리 저 피해자분 남편분한테 또 의심 가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앞집에 사는 시운설의 최만영 씨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의심스럽냐 했더니 자기가 키우던 애완견이 있었대요. 근데 그 애완견이 앞집을 어떻게 탐사위로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 앞집 개가 물어 죽인 거예요. 아, 그래서 기분이 서로 이제 상했어요. 서로가 기분이 상해서 안 좋은데 해필이면 또 담 경계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아, 빗자루를 휘두르고 멱살 잡고까지도 한 거예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성지영 씨가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왜 그 사람이 의심스러운지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자고 있었대. 아내하고 같이 침대에 자고 있는데 새벽에 아내가 피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뭐 안에 피가 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도 하반신을 막 칼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발버둥 쳤대요. 막 발로. 네네. 그러니까는 범인이 죽여 그러면서 계속 그러다가 가자 그래서 그 가더라는 거죠. 한 명은 아니었나 보네요. 둘이었어요. 가자 그러니까. 예. 네. 그러면 이건 그 원한 관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지영 씨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최만영이 소행인 것 같다. 그러면 최만영 씨가 직접 그렇게 한 걸로 보여? 아니라는 거예요. 밤이 어두워서 실루엣을 보이긴 했지만 최만영 씨보다 왜소했다 이거, 작았다 이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이. 네. 그러면 최만영 씨가 아니잖아요. 청부 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범행 현장에서 금품을 강제한 것도 없어요. 물세컨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성지현 씨가 피해를 입을 당시에 상황에서 보면은 원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판단 들어요. 그 양반 생각대로. 그래서 최만영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해요. 최만영 씨 그리고 그 앞집에는 그 같은 나이에 아내 이 씨, 그 다음에 21살의 최민상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해봤어요. 통화 내역,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 행적, 그리고 지인들의 탐문 수사, 그리고 족적이 확인된 게 있잖아요. 네네. 그 K 운동화, 올림픽 K 운동화 있는지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빠뜨린 것 없이 다 확인을 했는데 혐의집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만 아들이 최민상 아들이 행적이 의심스러운 게 보여요. 아들이. 예, 범행 당일날 새벽 5시 30분에 서울 간다고 서울 간 거예요. 네. 근데 아들이 뭐냐면 프로골퍼예요. 골프 선수. 예, 예. 프로골퍼인데 시합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뭐 강습도 안 하고 사실상 집에서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 피해자 남편하고 같이 멱살잡이 하고 그걸 아니까 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혹시 사주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서울을 왜 갔냐, 서울을 누구 만났냐, 뭐 거짓말 탐지 조사도 했어요. 거기서 거짓 반응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탐문을 했는데 서울 가서 만난 건 맞아요. 근데 청부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그 피해자 주거지 인근의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들, 네. 용인의 야간 주거 침입 전과자 387명, 그다음 우범자 274명, 인근 불량 129명, 한 명 한 명 일일이 만나갖고 행적을 다 수사를 했어요.
행적이 확실하면은 제끼는데 행적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 행적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갖고 그 통신 수사, 금융거래 추적, 그다음에 족적 대조도 하고 그다음에 지인 탐문 수사 다 해요. 이 형사들이요 가장 저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최만영 씨를 의심했잖아요. 피해자분은 최만영 씨 의심하는데 우리 형사들은 최만영 씨보다도 두 번째로 의심한 게 지건호라고 있었어요. 지건호. 예, 이 지건호가 예전에 그 다른 피해자 집을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했었거든요. 그 그런 동네에 정보가- 있는 다른 예, 집에. 예, 예. 왜냐하면은 걔도 흉기를 들고 나서 강도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범행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놈이 것이다 했는데 얘가 또 수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데 수배 걸린 거 뭐 체포영장 필요도 없죠. 수배 걸린 걸로 그대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죠. 잡아서 이제 겨우 잡았어요. 추적 끝에. 그래서 너 이때 여기 왔었어 안 왔었어 물어봤는데 저는 지방에 있었대. 확인해 그 먼 지방에 이 새끼 있었던 알리바이가 확인되는 바람에 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들은 미국에 있는 자녀나 친인척, 미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그 원한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한국에 넘어와서 오히려 해코지를 했나. 그래서 그 친인척이나 그쪽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특이 단서 발견치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형사들이요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다. 사이를 보자. 그거 한 거예요. 새벽 3시부터 그러면 새벽 6시까지 얘들이 통화했을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기지국에 있으면은 이 기지국 반경으로 전화 통화한 거 이 기지국으로 해서 전화 통화한 거를 싸그리 주세요. 이게 4,500명이에요. 와. 이 4,500명 중 이 4,500명을 전과적으로 다 한 거예요. 네. 조사를 하던 중에 둘 다 강도 전과가 있는 놈들끼리 전화 통화한 게 있는 거예요. 새벽 4시 6분에 13초간 통화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37살 강구현이가 네. 그때 53살 고재식이한테 13초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여길 왜 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통화 기록을 뽑아 보니까 몇 달 전부터 한 30통화 통화한 게 나와요. 그럼 이 새끼들이 있다. 그래서 강구인을 잡았어요. 강구인을 잡아갖고 당신 여기 왜 왔어? 왜 저 고재식이가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가 통신 회사를 하는데 손님이다. 손님을 해서 계속 전화 통화한 거다. 그런데 그럼 이 새벽 시간에 당신 이 집에 왜 왔어요? 무슨 소리 나는 영동 고속도로를 지나간 거다. 이 세타 기지국에 영동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전화 통화한 거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혐의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용인 씨가 급격하게 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요. 인구수 많으니까 사건도 발생하고 살인 사건도 또 나고 이런 걸 하다 보니 여기에 이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2007년 한 6년 정도 수사를 한 거죠. 와, 수사를 계속 한 거죠. 오래 지냈네요. 예, 시간이. 예. 그래서 수사 보류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강력 미제 사건으로 편철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14년이 지났어요. 자, 2015년 네. 7월 24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해서 이른바 그 태안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법이 각 지방청에서 그동안의 미제 살인 사건으로 쌓아놓은 거 이걸 점검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도 머릿속에 남거든요. 미제 사건으로. 저도 미제 사건이 머리에 남는데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잠자고 있던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인원을 더 줘야 되냐? 지금 인원이 없다. 우리 그 강력 2팀에 직원 한 명하고 나하고 둘이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둘이 이제 하는데 밑에 있던 주 형사라고 있어요. 네네. 주 형사님하고 같이 둘이 이제 사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류 검토를 해요.
그래서 뭐 하나 놓친 게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 형사가 봤던 거예요. 이거 제가 볼게요. 왜? 박 형사님은 한번 보면은 한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수사했었던 거야. 했던 거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건 했던 거야.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선입견 없는 2001년도면 주 형사님은 아마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사가 돼서 이 서류를 보니까 그때 당시 선입견 없이 뭐가 빠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그래서- 마음으로. 예. 그러니까 주 형사님 보는 게 맞아요. 박 형사님 보는 것보다. 네. 그래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럼 박 형사님도 같이 봤겠죠. 네. 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주 형사가. 아 그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사건은 이제 분명히 분석하면서 같이 분석을 했을 거예요. 네. 주 형사 얘기인 거예요. 읽어보니까 선배들이 야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했어? 진짜 수사에 노력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더래요. 야 여기서 어떻게 빈틈을 찾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대요. 주 형사는. 그런데 통신 수사 해갖고 전과자로 확인했던 강구현이하고 고재식에 대해서는 네. 예 통신 기록이 한 개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이거에 좀 놓친 것 같아. 더 깊이 있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깊이 있게 수사를 하지는 않았구나라는 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야, 그 박 형사님 그런 거죠. 원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자, 원한 관계로 청부 살인을 하려고 했다면 다리를 쑤셨겠냐? 가슴이나 목을 노렸겠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강도짓을 하러 왔다가 들켜서 엉겹결에 찔렀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원한 관계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네가 강도 전과가 있으면 얘네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강구현이하고 고재식이를 상대로 한번 수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강구현이는 6년 전에 그 집단 흉기 등 상해로 해서 서울 남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아 현재 예, 강구현이는 수감 중인 상태고. 예, 고재식이는 수원에서 살고 있고요. 예. 예. 수법이 그래요. 강구현이는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가 들키면 준비한 칼로 휘두르는. 그러니까 이 본건하고 약간 유사한 거죠. 예. 고재식 같은 경우는 절도 목적으로 주거침입했다가 여성이 혼자 있으면 강간까지 하는 아 그런 수법이에요. 네네. 고재식이요. 네네. 얘네들이 전과가 이렇게 빈번하고 특히 강구현 같은 경우는 그 주거침입해서 절도하다가 하면 흉기 휘두르는 게 본건하고 그 수법이 거의 일치하는 걸 그렇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들을 이제 상대로 수사합니다. 자, 강구현이를요 3월 31일 날 1차 접견을 해요. 교도소에 가서 예. 강구현 1차 접견에서 15년 전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해요. 15년 전 사건 때문에 왔다. 네네네. 당신 그럼 고재식이 사진을 보여줘요. 예. 근데 고재식이 알고 있냐? 그래서 전혀 모른대요. 고재식을 네. 진짜 모르냐? 그냥 뭐 진짜 모른대. 자, 통화도 했잖아요. 15년 전에 뭐 고객이라고 전화 통화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통화했으면 아 그거 옛날에 내가 고객이라 뭐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아니면 세월이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반면에 알고 있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심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끼 하는 말이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서 아 나는 경찰 제복만 보도 치가 떨린다고. 경찰을 무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경찰 제복만 봐도 치가 떨린대. 그래요? 반감이 엄청 쌓이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고재식을 면담하러 간 거예요. 이제 걔는 이제 그 수원에서 사니까 네. 갔는데 고재식이 이미 술에 취해 있어. 만나러 갔는데 네. 한번 술 취해서 얘기할 때 말이 툭 하고 단서가 나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취했으니까. 취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경계를 해요. 형사가 왜 나를 찾아왔냐. 그래서 강구현이 사진 보면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자기 모르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저 커피 한잔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어르신.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요 대답 안 하다가 아 그래 뭐 정중하게 한 거예요. 왜
그때 나이가 이제 68세가 됐거든. 음. 나이 대접을 해준 거예요. 정중하게 하면서 해요. 커피 한 잔 드시죠. 막 이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딱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추구가 하니까 뭐 아니 솔직히 알잖아요. 전에 뭐 계속 통한 것도 있고 그걸 모른다고 하세요. 아시면서 강구현 씨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진짜 몰라요.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사님 오래된 일은 웬만하면 덮읍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 야 뭔가 있다. 얘네들이 말을 딱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있다 싶은 거예요. 네. 이걸로 봐서는 둘이 서로 모른다고 딱 잡아뗀 걸로 봐서는 고재식이 범행에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공범은 강구현이다 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예. 4월 11일 날 2차로 강구현이를 만나요. 강구현이를 만나서 처음에 물어볼 때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거예요. 당신 고재식 알아 몰라 이게 아니라 네. 강구현 씨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예. 또 요번엔 뭐 때문에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혹시 강구현 씨는 뭐 15년 전에 올림픽사는 K 운동화 신어봤어요? 딱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강구현이가 하는 말이 예전에 교도소에 있는데 K 운동화 지급품이 나왔는데 그거 쓸만해 갖고 2000년 출사할 때 그 신발 신고 나갔어요 나 그러는 거예요. 걸렸다. 걸렸구나. 근데 그때 그 사이즈가 265였어요. 그 족적이.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거예요. 굳이 그 강구현 씨는 발이 어떻게 돼요? 저요? 그부터 발을 이렇게 내밀어 보이는 거예요. 네. 발 내밀면서 저는 발이 작아요. 245예요. 그러는 거예요. 발 사이즈는 다르네. 다른데 아무튼 K 운동화를 그때 범행된 시 신고 출소를 했다는 게 이제 확인했어. 네.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서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모른다고. 그렇죠. 그런데 서로 사는 지역도 달라요. 그리고 나이도 차이가 있어.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이 범행한 게 있는지 얘네 전과 기록에서 범죄 사실 다 뜯어봐도 공범으로 나온 적이 없어. 둘 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뭐 교도소에서 알았을래나? 그래서 교도소의 경찰망으로 확인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그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네. 마지막 2001년도 1월까지 공주교도소에 같이 수감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도관하고 같이 수용자에 대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고재식이가 그 공주교도소 재봉반의 반장이었고 그다음에 강구현이는 재봉 반원이었대요. 그 둘이 죽고 못 살 정도 베스트였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운동화를 한번 수사해 보자. 진짜 강구현이 말대로 그 K 운동화가 진짜 그 보급품으로 공주 교도소에 갔는지를 한번 보자. 네. 운동화를 제조하는 제조 공장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구로공단에 있다. 네네. 그래서 다시 또 구로공단까지 가요. 어. 가갖고 구로공단에다 그 확인을 해보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2001년도에서 2001년도 그때에 그 공주 교도소로 K 운동화가 납품이 된 게 확인이 돼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납품된 그 공장 그 관계자한테 물어봐요. 발 사이즈가 145밖에 안 되는데 245. 245밖에 안 되는데 네네. 265를 신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발 사이즈 245가 어디 있어요? 245 거의 없어요. 그러면 큰 거라도 신고 다니면 강구현이가 자기는 245밖에 안 되니까 큰 거라도 받아다 신었다는 얘기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퍼즐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네. 맞춰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 강구현이 2차 조사를 하고 갔는데 네. 강구현이가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해버린 거야. 출소했구나. 예. 이 새끼 어디 갔지?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 4월 14일 날 출소를 했는데 출소를 하자마자 삼척하고 예산에서 다른 새끼들하고 다시 4회에 걸쳐서 상습 침입 절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강원 삼척경찰서에서
5월 14일 날 검거가 되고 5월 14일 날 강릉구치소 수감이 된 거예요. 나오자마자 또 잡힌 거예요. 자, 강구현이를요 강릉구치소에 가고 6월 30일 날 접견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네. 강구현 씨 고재식 알아요? 똑같아요. 아 몰라요. 모른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공주교도소에서 봉제소에서 네 둘이 친했던 걸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을 다 더듬어요. 당황하고. 그리고 고재식이가 당신 우리가 얘기하니까 옛날 일을 덮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어? 이 덮을 일도 아니고 당신이 먼저 입을 열어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땀만 삐직삐직 흘러요. 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 영상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교도소 안에 영상 찍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 한마디가 단서가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얘는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그냥 끔적끔적 뭐 넉나간 놈 마냥 막 이리저리 막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끝난 거잖아요. 게임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얘한테는 일단은 충원하기 어렵다. 일단 철수하자. 네. 다 적고 가요. 이제 다 확인됐으니까 네네. 이제 고재식을 이제 불러다 조사를 해야 돼요. 1차로 7월 23일 날 고재식이한테 출석 요구를 보냅니다. 출석하라고. 근데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2차로 8월 5일 날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이번이 2차예요. 3차 안 되면은 우리 고재식이 강제 수사 갑니다. 아무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그날 8월 5일 날 6시 23분에 고재식 그 인근 공장에서 목을 메고 해버렸어요. 아니. 목을 메서 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갖고 그 두 형사가 찾아가서 그 부인을 만나요. 고재식의 부인을. 예, 네. 고재식이 부인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형사님들이 처음에 왔다 갔던 데가 4월 8일 그쯤인데 네. 그때 형사님이 왔다 간 다음에 장애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살인죄 공소시효가 얼마 되는지 한번 알아봐.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보 저 살인 공소시효 없어졌대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술만 먹고 계속 술만 먹고 제정신 아니게 먹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사들이 그랬어요. 그거 말고 뭐 다른 얘기 한 건 없어요. 그랬더니 저 양반이 저렇게 죽으려고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내가 예전에 주택에 강구현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주택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그한테 들켰어. 그 여자가 앉아 있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찌른 것 같아. 근데 난 죽으라고 세게 찌른 건 아니거든. 근데 죽었대.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구현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 사건에 강구현이 말고는 없어요. 이제 고재식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강구현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서 고재식이가 사망한 얘기는 절대 안 하기로. 일단은 네. 절대 왜 제가 어느 정도 불었는지를 지도 가만을 잡아야 되는데 고재식이 죽었어? 그럼 난 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사망은 절대 밝히지 않고 사회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면 이렇게 대박치자. 그래서 질의응답을 미리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형사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대답이 나오면은 넘어가는데 엉뚱한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한번 캐묻는 걸로 그러면서 질의응답을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간 거예요. 강구현이 보자마자 형사들이 옛날에 아유 강구현 씨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는 딱 왜 앉아요?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앉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재식의 관계부터 이제 슬슬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는 말을 못 해요. 고개만 대가리만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생각해봐 이 양반아, 당신이 당신 다 뒤져보실 거야. 고재식이 딱 칼 두 방 났대. 나머지는 당신이 다 쑤신 거네. 그대로 갑시다 그러면. 그랬더니 나중에는 형사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 그런데요. 얘기해봐.
저 1회 때부터 3회 때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 서류 다 지워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사 모른다 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다 지워달라는 거야. 아, 왜 법정에서 불리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래도 그나마 법정에서도 참작할 거니까 그대로 얘기해. 얼토당토한 얘기하면서 이게 서류 지워달라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 2001년에 몇 달 사이로 이제 얘들이 출소를 했어요. 네네. 자, 고재식은 2월달에 출소를 하고 강구현이는 5월달에 출소를 했단 말이에요. 천안교도소에서. 네네네. 그러면서 출소하기 전에 지들끼리 이제 약속한 거예요. 나가서 우리 한번 공부 한번 범행 한번 해보자. 6월 27일 저녁에 도착을 해서 전날에 둬 놓고 거기를 이제 범행 주택을 물색을 한 거예요. 이렇게 네네. 범행 주택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1층 창문이 열리는 거야. 서재 창문이. 아, 그래서 그 서재 창문으로 들어갔어요. 고재식은 안방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강구현이 얘기해요. 강구현이는 입구 근처에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루엣 때문에 빛이 약간 새벽이라 빛이 약간 이렇게 하는데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것 뿐인데 여자가 앉아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고재식이가 순간적으로 칼을 찔렀대요. 칼로. 그러니까 칼이 찔리니까 아줌이 뭐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일어날 때 그걸 보고 강구현이가 남편을 이렇게 네네네.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서 멀리 있는 차 있는 데까지 갔대요. 가서 있는데 고재식이 안 오더래요. 차로. 그래서 어디 있는지 전화를 한 게 딱 13초. 13초 어디야? 이렇게. 네. 아, 그래서 그게 찍힌 거예요. 아, 그게 없었으면 추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쵸 그쵸. 예. 이 사건은요. 그 이른바 그 태안이법에 의해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 시행 이후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첫 유죄 확정 판결 때인 거예요. 의미 있는 사건이네요. 예. 그러니까, 예. 강구현은 무기징역 떨어졌고요. 전자발찌 20년 착용하고요. 이후에 상고심까지도 원심 확정 판결을 냈습니다. 아, 예. 아무튼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각 지방청마다 미제 수사 전담팀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해요. 미제 전담팀에서. 이때는 미제 전담팀도 없었죠. 전담팀 없이 뭐 어떤 제보가 들어와서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었어요. 그때. 그쵸. 예. 근데 지금 미제 전담팀이 계속 서치를 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지금 미제 전담 수사팀에서 하고 있음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아, 오늘 의미 있는 사건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상시 자기들이 자주 다니던 양주 야산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테이프로 코하고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위로 손을 눌러. 그걸 삽으로 팔아면 나는 안 해. 오늘 사건의 제목을 좀 붙여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미웠냐? 내가 그렇게 미웠냐? 예, 피해자의 말인가요? 아니면 피의자의 말인가요? 피해자의 말이죠. 피해자의 말. 그 양반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미웠냐? 음, 71세 조성구 씨는 1972년 2월 12일 날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슬아의 자녀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네. 그런데 2014년 1월에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송파구에서 월세 15만 원에 단칸방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혼하기 전에 택시 기사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살림이지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70이면 고령이잖아요. 고령으로 해서 택시 회사가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데 원체 부지런한 성격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어. 예. 예. 그런데
2014년 5월 합의 이혼한 지 딱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동생 67세 조상구 씨가 형이 실종됐다 네.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근데 실종 이유는 평상시 형하고 자주 통화를 했는데 전원도 꺼져 있고 전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집을 찾아가서 두들겼는데도 인기척이 없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다. 근데 이제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관할 경찰서에서는 또 이혼한 지 4개월이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여행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루니까 한 일주일만 두고 봤다가 보시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 조상구 씨는 일주일 동안에 집주인을 또 찾아가요. 집주인 찾아가니까 집주인도 며칠째 못 봤다는 거예요. 형을. 네네. 그리고 이제 택시회사 가니까 5월 11일까지 출근하고 10일부터 출근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실했던 분이. 예. 그런데 12일이 월급날이에요. 자, 월세 15만에 사는데 내가 정신을 좀 힐링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면 월급을 받고 가지. 그냥 월급 전날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경찰도 아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근데 휴대폰 통신 수사를 해보니까 5월 12일 오전에 주거지 인근에서 전원이 꺼진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확인이 되니까 동생이 변을 당한 것 같다 우리 형이.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거죠.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실종이 됐으면 자식들이 막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자식들이 찾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자기는 제일 의심스러운 거는 이혼한 형수죠. 이혼한 전처 63세 김상숙이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실종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예. 첫 번째 실종이 김상숙 씨가 정신병원에다 강제 입원시킨 게 있었대요. 입원을 시키고 실종이라고 뭐 신고를 한 아니요, 건가요? 강제 입원시켜 갖고 나오지 않다가 결국엔 동생이 가까스로 이제 연락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형이 그저 실종된 것도 분명히 이혼한 그 형수가 의심스럽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이 그랬죠. 그러면은 정신병원을 어떻게 입원을 했는데요? 그래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조성구 씨가 합의 이혼하기 전에 2014년 1월에 합의 이혼했는데 2013년 7월에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차를 타러 가는데 차 탈 거리도 아니고 그냥 걸어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걸어갔대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차가 딱 막더니 건장한 남자 3명이 와서 강제로 태우더라는 거예요. 70 먹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끌려 타야지. 그래서 간 게 정신병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는데 그게 김상숙 전처하고 딸이 유인을 해서 그렇게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정신병력이 있거나 이런 건 그런 아니고.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조성구 씨 나 멀쩡하다. 지금 그 병원 관계자나 담당 의사 만나게 해달라. 나 지금 내가 멀쩡한데 내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예. 병원에서는 망상이 아직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입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조성구 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겨우겨우 자기 동생인 조상구한테 내가 지금 강제 입원 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백방으로 뛰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수원지방법원에다가 퇴원시켜달라는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결국에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뚜렷한 망상 수준이 사고가 관찰되지 않는다 해서 그 퇴원 판결을 해요. 그래서 퇴원한 게 3개월 동안 있었어요. 2013년 10월에 퇴원을 한 거예요. 아, 네. 3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네네. 근데 3개월 동안 갇혀 있다 나오니까 많은 걸 잃은 거예요. 조성구 씨가. 왜? 3개월 있는 동안에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벌써 팔아 없어진 거고 그리고 개인 택시가 면허가 있었는데 입원한 기간에 시간이 지나갖고 자동으로 다른 사람한테 면허가 넘어갔대요. 그리고 25억 상당의 빌라 건물이 있는데 그게 그 소송도 있고 세금 문제로 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바꿔놨었는데
이것도 이제 합의 이혼 되는 시점이라서 많은 걸 잃은 거죠. 그것까지도 이제 소송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이제 네 거다 내 거다 따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합의 이혼하고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한 거예요. 그 경찰들은 조성구 씨의 집을 감식 수사를 합니다. 감식 수사를 하는데 혈흔 반응도 없고요. 타인이 그 지문도 발견되잖아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조성구 씨의 그 수첩이 발견됐어요. 근데 수첩 내용을 보니까 호신용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 왜 호신용품 판매하는 대리점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건 동생 말대로 주변에 누구한테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뒷받침되는 증거죠. 내가 주변에 항상 그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도. 자, 용의선상에 올라 있는 김상숙 씨하고 5월 10일 자녀 둘을 불러다가 보니까 5월 10일 날 출근을 안 했어요. 근데 5월 11일까지는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종된 시점은 5월 10일 저녁에서 5월 10일 아침 사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에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김상숙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려고 해요. 왜? 이혼 소송 분할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25억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 분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부부 사이가 완전히 진짜 극도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전처인 김상숙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정신병원에 가둬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김상숙 그리고 아들 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딸을 먼저 했는데 딸은 그래요. 평소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엄마를 폭행했다. 그리고 의처증이 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숙도 딸과 같은 진술이에요. 그래서 실종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물으니까 자기들은 완강히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다. 이번에는 전에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입원을 시킨 거다. 의처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혼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하냐. 근데 분할 소송인 거 재산 분할 소송이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스러운데 자기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 저녁부터 12일에 알리바이도 확인을 해봤는데 알리바이 다 특이 단서가 없어요. 알리바이가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상숙이나 아들 딸에 대해서 통화내역서 그다음에 금융거래 추정용으로 해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관할 경찰서에서. 네네. 근데 진술이 동생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 이거 갖고는 증거 부족이다 해서 영장이 기각돼요. 기각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니까 동생 조상규 씨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송파구에다가 배포를 해요. 혹시 단서, 목격자가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막 이제 여기저기 뛰어봐요. 근데 그런 단서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양반이 생업이 농사인데 농사일을 다 제쳐두고 형 찾는데 막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 텔레비전, 언론 이런 데다가 실종됐다, 의문의 실종이다. 그러면서 막 계속 올려서 뭐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도록 그 어떤 뚜렷한 단서가 안 나와요. 뚜렷한 단서가 안 나오니까 이게 이제 거의 미제가 된 거죠. 시간은 흘러서요. 그다음 2015년이 돼요. 15년 6월 20날 천안 서북경찰서 강력 3팀의 이 형사한테 편지가 한 장 옵니다. 예, 그 편지 발신인은 몇 년 전에 그 강력 3팀에서 그 절도 행각을 벌이던 구속시켰던 구 씨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은 구 씨가 그 생활고에 시달려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검거가 됐어요. 네. 근데 그 구 씨는 젊은 친구인데 나는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난 절도한 것뿐이다. 어떤 이 장발장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배고파서 빵을 훔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야 그것도 사지 멀쩡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네가 젊은 놈이 지금 사지 멀쩡하고 열심히 일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우리나라의 직업을 찾으면 널린 게 직업인데 그거 안 하고 훔쳤다는 게 이게 네가 생활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 깊이 반성하게 조사를 해라. 이 형사가 따뜻하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아 그건 내가 잘못이구나 해갖고 죄송하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죄송하다 잘못했다 반성하는 빛을 보이니까 그 덕에 그 재판에서 6개월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형을 받고 천안 교도소에 수감을 됐다가 출소를 해갖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 정말 이 형사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편지 내용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편지 내용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2014년 5월에 송파구의 70대 노인이 실종된 사건 아십니까? 그거 물어봐요. 그러더니 당시 텔레비전이나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이는 한마디가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형사님만 믿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딱 이거예요. 그 제보를 받고 이 형사도 궁금하잖아요. 내 관나도 아니고 서울에서 이러는 일인데 방송 낸 거, 언론 낸 거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보, 그래서 이제 수소문 끝에 구 씨를 만나요. 만나서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교도소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천안교도소에서 그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47살 이진열이하고 39살 정호준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더라. 네. 잠깐만. 그랬더니 이 형사는 낯이 익은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자기 형사수첩을 찾아보니까 이진열하고 정호준이는 천안에서 부녀자를 승합차에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게 있어요. 그 여자가 완강히 막 반항을 하는 바람에 못 태우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신고가 되니까 천안에 그 경찰서가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전 형사들이 이진열하고 정호준을 잡으려고 무지장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건 납치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못 잡았는데 얘네들이 그 길로 경북 구미로 가갖고 남자를 하나 납치했다가 구미 경찰서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검거 구속된 게 있어서 걔네들이 이름을 아는 거예요. 네. 그죠 이 형사는. 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뭔 얘기를 했는데라고 물어보니까 그 수감 중에 같은 이제 그 수감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시간은 뭐 많지 할 심심하니까 서로가 그 자기 범행한 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데 다른 수감자한테 얘기하는 걸 듣는데 보니까 송파구의 70대 노인을 우리가 죽였다. 죽였다. 죽여갖고 저기 의정부 야산에다가 그 사람을 파묻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새끼 또 구라치는 거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구 씨도 출소한 후에 진짜 그런 게 있는지 방송한 거 언론 낸 거 그거 검색해 보니까 진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온 이 형사는요. 그 경찰 전산망에서 확인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진짜 송파구에서 피해자 조성구 씨가 실종이 됐고 실종된 걸 신고자는 동생 조상구 씨고 그다음에 그때 혐의점을 두었던 거는 전처인 김상숙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이 형사가요 딱 듣자마자 아 이놈들 짓일 수도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요. 왜? 천안에서도 여성을 승합차에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경북 구미에서는 납치를 했잖아요. 남성을. 그렇죠. 그렇다면은 사주를 받고 분명히 70대 노인을 납치했던 이 수법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얘네들일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용의선상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사 착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본격적인 내사를 준비하고 2015년 6월에 천안교도소 강력 3팀 형사들이 이진열과 정호준이를 각각 분리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 사실을 물어봤어요. 내용에 대해서 한 거 있냐? 전혀 모르. 아 무슨 소리예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신 뭐 다른 수용자한테 그 얘기했다는데 아니냐? 아 전 모른다. 이게 이제 천안 서북경찰서니까 천안교도소 가까우니까 틈나는 대로 계속 가서 물어보는데 무조건 모른대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정확히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자. 그래서 공범 사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어요. 공범 사실 확인을 했는데 주범은 이진열이에요. 근데 주범은 이진열인데 걔는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형을. 근데 지시에 따랐을 뿐인 정호준이는 4년을 받은 거예요. 그 주범이 더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됐지? 보니까 이진열이는 피해자가 합의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형이 감형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형사들이 이제 기반한 생각을 합니다. 이 새끼들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려면 이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사는 이걸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더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정호준 씨만 불렀어요. 정호준 씨만 불러서 정호준한테 아니 정호준 아니 그저 이준열이가 보니까 너 주범이고 형을 더 받아야 되는데 왜 3년 6개월 받았어? 자네는 4년 받았대? 그런 거야. 글쎄 난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준열 씨가 뭐 피해자하고 합의 봤더만 그래서 3년 6개월 받았더만 아 그래요? 그 이상 안 드는 거예요 걔는. 근데 거기다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이준열이가 해도 너무했구만. 동생 하면서 같이 공범했으면 합의할 때 이 정호준 밑에 이름 하나 써주면은 말이야 형이 그냥 확 줄어버릴 텐데 그걸 왜 안 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준열이 그러니까 정호준이가 빡이 도는 거야. 그러네 발. 그럼 좀 막 열받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일부러 이제 옆에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라포를 형성하는 거예요. 뭐 심리적 그 친밀감을 주려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건 안 하고 계속 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고 오늘은 뭐 먹었어요? 뭐 얘기하고 그거를 5개월 동안 찾아간 거예요. 와, 오랫동안 가셨네. 네. 5개월 동안 정호준만 주구장창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처음에는 형사를 만나면은 내가 입 뻥긋하면은 내가 뭐 하나 더 죄를 얹어서 간다는 생각에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겠죠. 근데 예. 계속 만나면서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뭐 나왔어요? 밥이? 아 여기 저 평상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긴장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친밀해지고, 친밀해지고 편해지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먼저 이제 이간질 시켰잖아요. 이진열은 어떻게 지낸대요? 몰라요? 뭐 이제 투덜대고 아유 그래도 뭐 형인데 뭐 참 형은 무슨 형이에요? 무슨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살짝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정말 5개월 만에. 정호중 씨가. 예, 정호진이가 아주 그냥 이 5개월 동안 가면 형사들은 얼마나 끈질겼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가는 거니까 발생사건 하면서도 입을 열기 슬쩍 시작하는데 조성구를 납치할 때까지는 자기는 있었대요. 같이 있었대 이준열이하고. 그런데 중간에 날더러 내리라고 그래서 살인이나 사체 유기는 하지 않았다.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네요, 이제. 예, 예. 그러니까 피해자를 납치할 때는 같이 있었대요. 근데 중간에 내리라고 해서 자기는 내렸대.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 다 끝났어. 다 끝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있었지 자기는 정확하게 그 이유는 모른다. 납치된 거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진열이한테 이 사실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자기는 금시초문이다. 모르는 얘기다. 절대 난 그런 사실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호준이가 빠졌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지만 빠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열받으니까 저 새끼만 더 형이 지랄이 필요 없어. 합의 받고 나는 이제 4년 살고 지금 3년 6개월 거기에 꽂혀갖고 저 새끼가 다 난 모른다. 막 이렇게 가는데 납치한 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확인을 된 거예요. 네, 그것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정호진이 종합해 보니까 김상숙이가 직접적으로 그 청부 살해를 한 건가 그거에 물어보니까 김상숙 중간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 3팀의 형사들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요. 뭘 발부받았을까요? 전처? 아니에요. 이 새끼들 그저 교도소 들어갈 때 휴대폰 다 반납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아, 왜? 그 휴대폰에서 포렌식 하면 나오니까 지워진 것도 확인되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휴대폰을 2개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천안교도소에서 집행해서 그 압수된 휴대폰을 갖고 와서 포렌식을 맡깁니다. 아, 예.
야, 거기에 뭔가 다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딱 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통신 수사를 했어요. 통신 수사는 뭐냐? 이진열, 정호준이 그리고 김상수 자녀 둘에 대한 통신 수사를 해봤어요. 했는데 2014년 5월 11일에서 12일 전후 통화 기록을 다 뽑아서 비교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김상수기는 한 사람한테 전화가 계속 가요. 그러다 계속 와. 네. 근데 이진열이도 그 한 사람한테 전화가 갔다 와. 계속. 음. 중간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김상수기한테 전화 받으면 이진열한테 또 전해주고 이진열이가 했으면 그 중간에 받은 놈이 다시 김상수한테 전해주고 중간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브로커 같은 인물이 예. 지금 그래서 존재하는 거네요. 그 중간에 확인을 해보니까 평택의 응급 이송단을 운영하는 36살 금현상이가 나온 거예요. 응급 이송단이라니까 형사들 느낌에 야 이게 그 첫 번째 조선구씨를 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했을 때 연관된 사람 아니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우진이 진술 과정에서 이제 금연상이 부분을 끄집어내야 돼요. 왜 중간 저기를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정우진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 정우진이 중간에 낀 사람이 금연상이 맞지? 이름을 딱 대버리니까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지도 이제 여태까지 진술한 게 좀 실수구나라는 걸 약간 느끼는데 네네. 그래도 금연상의 이름이 나와버리니까 맞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백을 합니다. 금연상이가 중간에서 우리한테 오더를 준 거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연상을 통화 내역서 확인한 거하고 정호준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해서 금연상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요. 체포영장이 발부받았다는 거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혐의가 분명히 인정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2015년 12월 10날 평택 사무실에서 금연상을 체포영장에 의해서 검거를 합니다. 그래서 금연상이를 체포하고 이제 주거지도 압수수색해갖고 주거지도 수색을 하고 네. 특별히 나온 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금연상이를 체포해서 경찰서에 조사하면서 추궁을 합니다. 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알고 왔다. 너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네. 네가 김상수한테 지시를 받고 네가 이진현한테 전화 통화한 거, 이 통화 기록 그리고 정우준이가 진술한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적으로 청부 살인을 하는 건 아니고 김상수기가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줘요. 평생? 예,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그때 그런 거예요. 정신병원에 가둬두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살인교사를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얘가 사기 전과든 구범이에요. 얘네들 다 그런 놈, 그렇고 그런 놈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호준이 진술 정황을 해서 계속 추궁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네가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다고 생각인데 그러면 이진열이가 잘못 알고 죽인 거냐 그러면은 근데 계속 추궁을 했어요. 추궁을 하니까 김상정이 청부해서 그래서 김상정이 청부 받은 거를 이진열한테 연락해서 청부 지시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인정을 하니까 금연상의 진술 그리고 정호준의 진술, 통화 기록 이런 증거로 해갖고요 김상숙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래서 5월 10날 걔를 불러다가 얼마나 조사를 했겠어요. 그리고 하자마자 체포영장을 바로 만든 거예요. 왜 소문날까봐 얼른 만들어서 빨리 이제 잡으려고. 그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자마자 11일 날 금연상이 진술 토대로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김상숙을 검거를 합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와서 무슨 거짓말을 하겠냐 다 얘기하겠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하면서 이제 모두 자백을 하는데 자기는 평생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둬달라고 얘기한 거는 살해해달라는 적극적으로 이제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죽을 수 있다는 인지는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내 이 말 한마디에 네. 전 남편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알고 그렇게 말을 던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2일자로 이들에 대해서 살인 교사죄로 해서 둘을 구속합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체를 찾아야 돼요. 살인 교사인데 사체가 있어야 살인 교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체 유기 장소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사체 유기 장소를 확인하려고 김상수한테 물어보니까 범죄 의뢰만 했다. 그리고 사체가 땅속에 야산에 묻었다는 얘기만 들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김상수 그래요. 김상수 말이 맞죠. 자기는. 그리고 금연상도 그래요. 나는 이진열이한테 사체 의뢰를 했고 유기를 하고 땅속에 야산에 묻었다는 얘기를 듣고 돈만 건네줬다. 현장 가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처음부터 할 때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진열이가. 그래서 네네. 걔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저 강력 3팀에서는 천안과 송파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확인된 게 있으면 정호진한테 면회도 가고 교도소에 또 면회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요구하는 그 절차를 밟아갖고 교도소에 있는 이진열이하고 정호준을 서부경찰 데리고 끄집어냅니다. 유치장 끄집어내요. 네네. 근데 정호준이한테 먼저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살해하는 현장이나 유기장소 안 갔어? 자기는 납치한 것까지는 맞는데 자기를 성남 모란동 거기서 내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렸대. 나중에 다 끝났다는 얘기만 들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진열이한테 물어봤어요. 이진열한테는 그러면서 야, 금연상은 어떤 관계야? 깜짝 놀란 거지. 왜? 자기는 모른다고 했는데 금연상까지 나오고 야, 그 왜 김상수 씨 금연상 다 구속됐어? 아, 다 밝혀졌구나.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랬겠네요. 예. 그래서 이진열이한테 금연상관은 어떻게 알게 된 관계야? 그랬어요. 예전에 정신병원에서 금연상인은 그 보호사로 근무를 했고 네. 자기는 앰뷸런스 운전 기사로 있으면서 친해졌다는 거예요. 아, 정신병원에서. 예. 그리고 금연상도 이진열이한테 맡긴 게 이진열이가 뭐 어떤 범법 행위도 돈만 주면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진열이한테 맡긴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진열이한테 그 사실을 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네가 그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열이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이게 사실 거짓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밝혀졌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넌 그렇게 얘기해야지. 당신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얘기해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체 유기한 장소가요. 평상시 자기들이 자주 다니던 양주 야산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양주 야산에다가 그때 갈 때 정우진하고 같이 가서 했다. 정우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진열은 정우진하고 같이 가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진열을 데리고 가서 야산에 이제 그 진술대로만 이진열이 여기 갔어요. 천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소는 양주면은 여기까지 얘를 데리고 가야 돼. 사실상. 근데 부담도 되는 게 교도소에 끄집어낸 애란 말이에요. 가는 도중에라도 혹시나 뭐 잘못될까봐 위에서는 그렇게 웬만하면 경찰들끼리만 갔다 왔으면 좋겠다고들 하잖아요. 형사들도 마찬가지로 얘 하면은 둘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얘 도망 못 가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할 때 안 데리고 가서는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대동해서. 그래서 양주 야산에 갔어요. 양주 야산에 갔는데 거기가 유기한 데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1년 7개월의 세월이 지나니까 주변에 묘를 정리하면서 흙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약 2m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포크레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네. 그 포크레인을 동원시켜 갖고 4시간 작업을 했대요. 사체는 그 1년 7개월 동안에 많이 부패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국가수에다가 사체를 부검 의뢰를 했어요. 부검 회진원은 그 조성구 씨가 맞다고 회진이 내려왔고요. 이 건에 대해서 사건 전모를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근데 김상숙은 이혼하기 전에 이 피해자를 어떻게든지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랬대요.
2번을 입원을 강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 놓으면은 네.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네. 강제 입원을 시켜서 했는데 시민응급센터 평택지점을 운영하는 금연상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예.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켜줘라 네네네.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줬대요. 음.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 동생으로 인해서 법원 판정을 받아 풀려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김상숙 씨는 돈을 줬으니까 일을 다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 줬으니까 일 다시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일을 못하면 일부라도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상숙 씨가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나오지 못하는 데다 가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그 성공하면은 5천만 원 더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자, 금연상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풀려났는데 다시 가둬달라고 하면은 다시 가둘 수가 없어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신병원에 다시 재입원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법 없는데 또 김상숙이가 평생 나오지 못하는데 가둬놔라는 건 암시잖아요. 청부살이는 얘기하는 거고 5천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에 더 뱉어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서 딱 생각난 게 이진열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걔한테 부탁하면 어느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진열이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청부살인을. 그러면서 이제 이진열을 만나요. 만나서 내가 아는 분이 남편이 가정폭력도 심하고 의처증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주면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열은 진짜 알았어. 망설임도 없이 알았어.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정호준이하고 아침에 택시 운행을 하러 일찍 나오는 피해자를 바로 자기도 하던 짓거리 아니에요. 승합차에다 납치하는 거.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를 해서 입을 청테이프로 묶고 네. 그다음에 의자에다가 나일론 끈으로 꽁꽁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네네. 그다음에 양주로 간 거예요. 양주 야산으로. 근데 그 양주 야산에는 피해자를 납치하기 전에 양주 야산에 미리 1m의 구덩이를 파놓고 온 거예요. 테이프로 코하고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위로 손을 이렇게 손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한 거예요. 질식. 그래서 질식사를 시킨 거예요. 아. 질식사를 시키고 그대로 파놓은 1m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흙으로 묻어버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체 유기했던 거를 다 확인을 했어요. 그 사체도 확인하고 정호진을 불렀어요. 너는 아직도 납치한 이후에 가본 적이 없어? 야, 사체 찾았어, 엄마. 이진을 얘기했고 그때서 이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숙 금연상은 살인 교사죄로 하고요. 이진열과 정호진이는 살인과 사체 유기로 해서 구속 송치를 합니다. 1심에서 김상숙 금연상은 살인 교사죄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각각. 15년씩. 예. 이진열은 무기징역 받았고요. 정호준은 24년 받았어요. 살인을 한 사람들이 그래도 큰 형이 좀 많이 받았네요. 예. 그래서 이진열이는 무기징역, 정호준이는 24년 받았어요.